이제 금리의 역사, 저도 이제 그냥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4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래도 최신판으로 보셨겠죠? 이게 뭐 또 최신판이라고 되게 최신은 아닙니다. 예. 근데 왜냐면은 그 맨 뒤에 이제 최신 뭐 2005년까지의 미국에 대한 내용이 그 전판에는 없는 거여서 혹시 그 전판을 팔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셨다면은 그건 조금 이제 반품을 하시고 제 4판으로 보시기를 네,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내려와 보면은요. 제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 드렸죠. 사실은 23, 24장은 너무 또 저희가 미국만 보면 좀 그러니까 보시라고 한 거고요. 사실 오늘 정리 내용에서도요. 이거는 언급을 거의 안 할 거고요. 핵심이 되는 거는 17, 18, 29장입니다. 이제 20세기의 미국과 21세기 미국에 대한 부분이고요. 왜 이렇게 제가 골랐냐 하면 사실 뭐 그전에 대해서도 알면은 너무너무 좋죠. 네, 스톤킴님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하셨는데, 네, 대단하신데요. 이 책을 읽고 재미를 느끼시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네, 굉장하십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게 책이 재밌진 않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네, 잠시 딴 데서 했는데요. 왜 이거를 골랐냐 하면은요, 보시면은 이제 1914에서 17년 요 시기에 이제 연준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사실 책을 읽는 이유가 과거를 통해서 저희가 미래를 알고 좀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의미에서 봤었을 때 연준이 탄생하기 이전의 시기를 너무 그렇게 공부하는 거 조금 낭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딱 엑기스만 보려면 연준 탄생 시기부터 해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요 시기 이후로 이렇게 고른 겁니다. 네. 아, 네, 스톤키님 방송이요. 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17, 18장 20세기 미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이게 딱 나와요. 뭐 이제 이게 프레임인 것 같아요. 딱 이제 어떤 식으로 잘하는 분들은 보면 그렇잖아요. 딱 본인만의 기준을 해가지고서 왜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보면은 그런 거 딱 나눠서 정리를 기가 막히게 빨리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떤 거냐 하면은 그 금리를 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따지는 게 정치적인 배경, 사건, 경제적인 배경, 사건, 이거를 일단 나눠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분석의 틀로서 상당히 우수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게 있었냐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봐서는 지난 1900년대에는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이 뉴딜 정책을 강하게 추진을 했고 그러고는 이제 기나긴 냉전 시기가 있었죠. 뭐 요 정도를 꼽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연준이 설립된 것, 그 다음에 대공황을 겪었던 것, 그리고 65년에서 80년까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것, 뭐 요 정도를 해놨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이제 뭐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뭐 다른 시기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이제 사실 이제 세계대전 이후에 1960년대 중반까지는 미국이 거의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때는 그 비중이 훨씬 높았고 거의 뭐 진짜 미국이 소위 원맨쇼를 펼쳤던 기간이죠. 이때는 신뢰도도 되게 높았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요번에 이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대한 얘기가 워낙 요즘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참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도 변하는 게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국에 대한 불신 이런 것도 증가를 했고 실제로 안 올 것 같던 인플레가 이 시기에 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 이제 정치 경제적 배경 가지고서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맨 먼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요게 47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사진을 찍었는데 상당히 없어 보이게 찍혀 있죠. 네. 요거 보시면은 일단 요것도 재밌더라고요. 우량 장기 채권. 그러니까 보통 저희 자료 볼 때 국채 수익률 가지고 쭉 땡겨 보는데 이 책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각종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채 가지고서 보면 조금 이제 혼돈될 수가 있다. 약간 잘못 파악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제일 좀 연속성이 있는 걸로 해서는 장기 우량 장기 채권 요 수익률 가지고서 이렇게 각각 시기마다 금리 수준이 어땠느냐를 보더라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앞에 기간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대니까 요때부터 보시면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그쵸?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약해지는 채권 약세기죠. 그쵸? 이렇게 해서 20년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그다음은 쭉 또 내려와요. 잠깐 이렇게 반등은 하지만 그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기까지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아주 급등을 하죠. 그쵸? 계속해서 올라갔던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내려왔고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뒤에는 이마만큼 내려와 있죠. 그쵸? 예, 지금 2021년 때까지 요런 구간을 이제 이렇게 나눠 놨더라고요. 자, 첫 번째 약세장이다. 이게 언제냐면은 요 시기예요, 요 시기. 요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던 시기. 우량 장기 채권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보면 3% 초반에서 5% 초반까지 올라갔던 이 시기를 이제 이 책에서는 1900년대 첫 번째 약세장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요 약세장도 조금 나눠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17에서 20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 약세가 크게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보시면은 이게 긴 시간 동안에 완만하게 갔다가 거의 한 40% 정도 되는 상승폭은 요 짧은 시기에 나타났어요. 그렇죠? 네. 요 짧은 시기에 나타났다. 그럼 요거는 뭐가 있느냐라고 해서 보면 세계대전이죠. 세계 1차 대전. 세계 1차 대전은 사실은 14년에 발발했어요. 1914년. 이제 이때 보시면 이제 그냥 토막 상식으로 이때 당시에 뉴욕 증권거래소가요. 1914년 7월 31일부터 12월 12일까지 폐장을 했었대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서. 요즘 증시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기는 하지만은 이때 생각하면은 정말 지금 해자입니다. 그쵸? 제일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뭐 이때 이거 해결하려고 뭐 긴급 통화 발행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작은 경색을 좀 완화를 했다고 하네요. 책에서 보니까. 저도 이건 몰랐던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 궁금한 건 이제 17년부터 20년 동안 짧은 기간 약세가 크게 일어난 건데 이제 이때 미국이 참전을 한 거죠. 17년 4월 달에. 그러면서 채권이 즉각 이제 폭락을 하는데 우량 회사채 수익률이 이제 1월 달에 4%가 조금 안 됐던 게 10월이 되니까는 거의 5% 정도 네,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폭락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물가가 이제 상승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1913년 대비해서요. 1919년에 대비를 해보니까 물가가 무려 272%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보시면은 뭐 독일이나 이런 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나왔던 시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인플레이션이 이때 일어났었나 봐요. 요거 보면은 좀 재밌는 게 남북전쟁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제일 많이 올랐었던 기간으로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이거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남북전쟁 기간의 물가 상승폭은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의 대응이 이제 궁금한데 그때 뭐였냐면 참 그쵸 인플레가 나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디플레이션을 만들어서 막아내는 전략이었다고 해요. 뭐냐 하면 20년대 초에 금리 오르고 인플레가 오니까 연준이 재할인율을 막 이렇게 올려나갑니다. 7%까지로 인상을 했대요. 여기서 이제 재할인율이 뭐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이제 그 뭐 받아갈 때 적용이 되는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개인 고객이 저희가 뭐 KB국민은행 가서 뭐 대출 받는다. 그럼 그 이자율 이런 게 존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은행도 이제 중앙은행한테 가가지고서 받을 때는 요런 이제 그 적용되는 이자율이 있는데 그걸 재할인율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은행도 연쇄적으로 계속 올리게 되는 거죠. 개인 고객들한테까지도요. 여튼 이렇게 뭐 긴축적인 정책을 폈고 이게 이제 같은 말로 디플레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동의어로는 인플레를 잡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극심한 디플레가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제가 말을 좀 하긴 했지만은 이 시기에 대해서는요. 뭐 그렇게까지 길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요 첫 번째 약세장은. 왜냐하면 뒤에 나오려나요? 네, 나오니까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제 제가 요거 해놓고 시사점을 몇 개 적어놔요. 첫 번째, 요 시기에 대한 요 책의 시사점은 이거 같아요. 당시의 부채나 인플레, 그 다음에 금리 모든 것의 기준은 남북전쟁 기준이었다로 보여요. 요게 보시면은 이제 그 미국의 이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이렇게 추세적으로 쭉 나타낸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제 그 남북전쟁 시기에 급증을 하죠. 그쵸? 이제
요즘 저희도 그렇잖아요. 이게 과거 거 보고 자꾸 비교하잖아요. 요번에도 비교를 할 때, 2차 세계대전 때가 제일 높았고 유일하게 100% 넘었는데 그걸 이번에 팬데믹 때 넘었어. 아이쿠 큰일 났네. 비교 대상을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는 이렇게 가려놓고 보세요. 요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이구 남북전쟁 때 높았네. 근데 1차 세계대전 때 남북전쟁 때만큼 갔어. 와 우리 큰일 났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모든 것의 기준은 아마도 남북전쟁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이 그 전에 봤던 거를 흔히 기준으로 이제 삼게 되고요. 거기서 오류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거 보세요. 만약에 야, 미국은 역사적으로 남북전쟁 1차 대전 때 요 수준까지밖에 안 갔어. 이걸 넘어섰네? 야, 우리 이제 망했어. 근데 그 뒤에도 미국 경제는 많이 번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화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과거를 가지고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시세점은 이제 이때가 연준이 태동하던 시기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첫 번째 약세장 부분은 빨리 넘어갈 텐데요. 왜냐하면 일반화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뭔가 쓴 걸 가지고 정책이나 이런 거를 뭐 그럼 또 이거를 또 리바이벌을 하겠네. 이때 연준 이런 태도였으니까 그런 식으로 연준을 파악하기엔 연준도 이때는 너무 애기였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우리가 너무 그렇게 분석적으로 해가지고서 얻을 건 좀 적은 것 같다 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람들 머릿속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온다라는 공식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만 해도 태동했던 연준은 인플레가 오면 우리는 디플레를 만들기 위해 인플레를 잡기 위해 재할인율을 인상해서 잡는다는 공식이 있었던 것 같다. 여기 정도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그 구간은요. 이제 바야흐로 첫 번째 1900년대에 닥치게 되는 채권 강세장입니다. 이제 수익률 보시면 5% 넘어갔던 1920년에 그 이제 금리가 쭉쭉쭉쭉쭉쭉쭉 내려와요. 그래서 2% 중반까지 내려갑니다. 네, 자유인님 안녕하세요. 네. 이일리님, 네, 글 쓰는 사이트는 네, 스낵이 맞습니다. 케이추님 답변 감사드려요. 이때는 엄청나게 계속 금리가 내려오죠, 그쵸? 자, 요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볼게요. 자, 이때는요, 1921년도에는 극심한 디플레를 경험했대요. 당연하겠죠. 이제 연준이 재할인율을 많이 올렸으니까 인플레가 뭐 200 몇 프로가 왔다 하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 먹힙니다. 이때. 그래서요 물가가 50%나 하락을 했다 하고요. 연준의 신용 규모가 급감을 했었던 시기입니다. 35억 달러였는데 이제 15억 달러로. 이 정도면 거의 뭐 요즘 연준이 사는 금액 치면 하루짜리도 안 될 것 같은데. 예. 작았네요. 미국도 100년 전에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디플레를 이제 한번 일으키고 나니까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어들었고 1929년까지 주식시장이 대호황을 경험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주식이랑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랬는데 이제 주식시장이 너무 이제 호황을 계속 보이니까 1928년부터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 대공황이 오기 전에 미리 대응을 하자. 그래서 연준이 28년 1월부터 29년 8월까지 재할인율을 계속 인상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일 행복한 시나리오는 주가 오르고 있는데 이런 정책으로 가격 조정을 좀 기간 조정을 좀 하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폭력적으로 인상을 하셨던지 증시가 붕괴됩니다. 대공황 때 얼마나 붕괴가 크게 됐습니까? 그쵸? 실패를 한 거죠.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실패를 하고 나서는 아이고 그 큰일 났네요 해서 각종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를 급락시켜 가지고서는 이걸 그래도 좀 해소를 해요. 그러면서 29년에서 31년 사이에 책에서도 나와 있고 저도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안정화 기간을 거칩니다. 네, 이때 안정적이었어요. 위험한 시기였는데 그랬는데 그 뒤에 31년 말이 되자 해외 쪽의 금융위기 미국보다 상황 더 안 좋은 데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통화 가치가 달러가 이제 뭐 그 통화 가치가 이제 하락되는 거, 그다음에 은행 체계가 붕괴되는 것, 그다음에 달러에 대한 불신의 증가로 금의 유출이 시작이 됐다고 해요. 예. 그러면은 이거 진짜 난리 나는 거잖아요. 이때는 금태환 하던 시기인데. 그러니까는 이제 연준에서는 그래?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그 21년 때처럼 디플레이션 정책 카드를 한번 내세워 볼까? 라고 이제 어 아니죠. 이거는 제가 방금 잘못했네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맞아요. 아니요. 제가 왜 이러죠? 네. 그래가지고서 이런 시기가 됐는데 연준이 요거를 파악을 잘못하고 과거에 우리가 디플레 정책 카드 내세우니까 잘 되던데 이걸 다시 한번 내세워 볼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굉장히 안 좋았죠.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서 결국은 디플레 카드를 폐기하고 이때 처음 나옵니다. 양적 완화에 돌입을 해요. 네, 쇼핑 독터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이제 1932년에서 36년입니다. 이때가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09년 때 이제 유례 없는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 전례 없는 막 이런 단어들을 썼지만 전례가 있어요. 언론이 오버한 겁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전례가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이상하네요. 지금도 양적 완화 하는 거 보고서 뭐 M2가 엄청 늘었느니 해서 연준에 대해 비판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정책 쓴다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썼어요. 예. 쓴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이때 시기에 아까 앞에서도 정책적인 이제 배경 설명할 때도 나왔지만 뉴딜 정책도 이제 함께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정과 통화가 같이 갔던 시기예요. 그러면서 경기가요. 당연히 이제 크게 호전이 되죠. 그러니까는 이거 자체가 이건 책에 나온 건 아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QE가 다시 2000년대 나타난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이때 당시에 성공을 했다는 거죠. 성공의 DNA가 있는 정책은 다시 쓸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상 또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라고 하는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가 나왔던 거죠. 이거 통해서 이제 돈 풀고 하니까 물가가 좀 올라요. 근데 여전히 당시에 실업률은 높았고 그 다음에 신용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던 거죠. 어, 이제 요런 상황에서 일단 다음 거부터 먼저 할게요. 뼈아픈 실수를 저지릅니다. 뭐냐 하면 연준에서요. 인플레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그리고 금 보유고도 막 늘어요. 미국이 잘 나가니까 딴 나라에 비해서 금이 막 오는 거죠. 미국이 향해 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연준에서 이대로 가면 우리 잘못하면 하이퍼 인플레 오겠는데요 하면서 지급 준비율을 2배로 인상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게 이제 굉장히 돈줄이 쪼이는 정책이 돼버리니까는 주식시장에 찬물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관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건데 QE가 보시면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 때도 아니 그만큼 돈 풀어서 지금 주가가 코로나 때보다 더 올랐으면 이제 QE 그만두지. 아니 쟤네 왜 저렇게까지 무리해서 해? 왜 자산시장에 버블을 만들려고 하냐라는 게 여기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30년대에 주가 다시 오르네 해가지고서 너무 빨리 돈줄을 조이기 시작했더니 그 다음에 폭락이 나타났던 거죠. 그때 실패에 대한 이유를 당연히 사람들이 공부했겠죠. 연준에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 버리니까 자산 가격은 올랐고 물가도 좀 올랐고 뭐 경기도 좀 나아졌는데 실업률이나 그다음에 신용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섣불리 돈줄을 조이게 되면 경제가 다시 폭망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그런 실수를 다시 재현하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이 기대보다 QE를 좀 더 오래 하자. 이거예요. 예, 그런 결론이 나게 된 계기입니다, 이게. 뭐 이제 유입 늘어난 거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네. 이때 단기 금리는 더욱 하락하고, 미국이 좋은가 봐 해가지고 피난 목적의 금이 유럽에서 대량으로 유입됐던 시기입니다. 네. 저는 이런 거를 보고 이제 똑같은 걸레인데 미국이 좀 덜 더러운 걸레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 그때 당시 어땠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다우지수 보시면은요. 네, 이렇습니다. 대공황 오기 전에 사실은 재할인율 올리만 했어요. 그쵸? 1000포인트였던 게 5500포인트를 가면 누구라도 돈줄 쪼이고 싶죠. 근데 쪼여봤더니 아이고 이러면서 1000 밑으로 내려갈 줄은 예상을 못했겠죠. 그쵸? 대공황 오고 어머나 큰일 났네 해가지고서 뉴딜도 하고 QE도 하고 해서 1936년까지 살려놔요. 어디까지? 3500까지. 근데 이제 이쯤 했으니까는 이 정도면은 좀 올려놨네. 야, 우리 옛날처럼 여기 그, 그 대공황 오기 전처럼 너무 늦게 돈줄 쪼였다가는 이렇게 폭락이 오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서 좀 빨리 돈줄을 쪼이기 시작을 하니까는 갑자기 3,500 했던 주가가 네
이 회색 구간에 이게 리세션 왔다는 거예요. 경제 자체도 폭락을 해서 2000포인트 밑으로 빠집니다. 50%가 날아가요. 이게 이제 뼈아픈 실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연준은요, 지금 계속 이렇게 올리겠다는 거예요. 돈줄 조이는 걸 최대한 늦춰가지고서. 그게 뭐다? 요때의 뼈아픈 교훈에서 나타나는 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사항은요. 저 금리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이게 사실은 주식시장은 정말 미친 듯이 움직였잖아요. 보시듯이. 근데 금리는 거의 원웨이예요. 별로 그렇게 요동을 안 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요동치면 금리도 요동을 쳤는데 이때는 아주 평온하게 쭉 강세장이 이제 내려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 책은 금리의 역사에 다룬 책이니까 주식 부분은 짧아요. 이건 이제 제가 추가를 한 거고 보면은 채권 시장은 별 동요가 없었고 오히려 강세가 지속되었다. 네, 그런 거고 보면은 2차 대전은 이제 금융시장이란 건 금리예요. 금리에 별 영향을 못 미쳤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나마 좀 미친 게 이제 진주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공격당한 이후로 비로소 이제 1941년도에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을 했죠. 과거에 보시면은 요거 있잖아요. 요때 당시엔 보시면은 미국이 이제 1차 대전 벌어지고 미국 참전하고 뽕 하고 금리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억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 이때 당시에 내가 만약 채권 트레이더면 뭐라고 미국이 드디어 전쟁에 직접 참전을 한다고 요때처럼 되겠네? 네, 뭐 잠깐은 가죠. 예. 근데 이제 집에 가야죠. 자업을 잃게 되겠죠. 이제 실패한 투자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과거를 가지고 사시는 게 이만큼 좀 위험해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예. 어쨌든 이때만 해도 살짝 이제 뭐 미국이 전쟁에 직접 참전하면 금리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뭐 그 영향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난과 동시에 호황기도 하여튼 이제 이것도 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 있고 나면 무조건 인플레 크게 온다. 무조건. 그쵸? 그러니까는 인플레가 과도하게 오면 1차 대전 끝나고 우리 증시 안 좋았 1차 대전 끝나고 우리 좀 험했는데 또 그렇지 않을까 해서 그래. 호황기도 이제 막을 내릴 것이야. 이게 이제 지배적 시각이었다라고 합니다. 뭐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게 이게 있는 거죠. 그 아까 금리 상황도 보시면 아시겠고 요 뒤에 말씀드릴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생각보다 되게 평온해요.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사람들이 왜 이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결론에 했대요. 뭐냐면 비록 이제 외부 상황은 굉장히 이제 막 다이내믹하게 돌아갔으나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미국은 별 탈 없이 금융시장이 잘 유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근본적인 신뢰가 많이 상승을 해서 미국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각종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다. 뭐 그런 겁니다. 이 결론이 제 생각에도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 후에 두 번째 약세장이 옵니다. 이때가 언제냐? 1946년부터요. 1981년도까지입니다. 이때 당시 금리 상황을 보시면 이제 2% 중반에서 바닥을 찍고요. 쭉쭉쭉쭉쭉 어디까지 미국이 국채 금리가 12%를 돌파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 10년물이 12% 넘어가면은 그런 세상에 살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근데 그런 일이 이때 일어났답니다. 주식시장은 이때 어떻게 됐었냐라고 하면 이제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다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오히려 주식은 한번 올라요. 쫙 뻗치고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락을 확 한번 보이죠. 그러고 나서는 뭐 금리가 지금 보시면 계속 올라가는데도요. 처음에는 마치 우리가 그 물이 끓기 시작하는 냄비에 있는 그 저기 개구리들처럼 이게 하이퍼 인플레까지 가겠어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인플레 좋은 거지 하면서 주식도 달려요. 막 계속 달려요. 계속 나가다가 어느 순간 그게 아닌가 하면서 쫙 돌아옵니다. 언제로? 다시 1945년 시작하던 때로 돌아와요. 네. 이거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는 60년대는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약세기는 이제 딱 중간을 나눠 갖고서 두 시기로 설명을 정확히 드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보면 1965년이 그 기점이 됩니다.
60년대 중반까지는 경기도 호조고 인플레가 안정적이래요. 다시 한번 볼게요. 숫자들. 이거 보세요. 금리가 보시면 그 전에 이게 보시면 길게 보시면 1900년대 시작할 때 3% 초반이었던 금리가 5%까지 갔다가 이게 2% 중반까지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1965년 요 정도 되겠죠. 요 때까지만 해도 4%대까지예요. 그 전에 그냥 평균적으로 있었던 조금 경기 좋으면 약간 더 높았던 수준의 금리 이내 하면서 이때까지는 이거 위기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여기서 위기가 더 올까? 근데 그 뒤에 시기에 보시면은 금리 엄청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때는 위기라고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 보시면 4% 중반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금리가 계속 증시는 올랐죠. 근데 어느 특정 임계점을 딱 넘어가니까는 야 그게 아닌가벼 하이퍼 인플레인가벼 쫙 빠졌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자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보시면 금리가 4% 넘으면 좀 위험하다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61년부터 65년까지 뭔가 굉장히 평탄화가 돼 있어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되게 안정적인데? 그런 생각할 수가 있죠. 그걸 이제 표현한 거예요. 이례적일 정도로 61에서 65년에는 안정기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금리가. 상승 시기인데 한번 막아줬던 거죠. 이때 이제 나옵니다. 뭐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입니다. 이게 사람들이요 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금융위기 때 처음 쓰신 줄 알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이것도 역사가 있어요. 61년에 썼고 두 번째 쓴 거예요. 그때. 네, HJIS101님, 첫 방문이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61년에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OT라는 게 이제 단기물 팔고 장기물 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장기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었던 기간이고요. 요 시기 보시면 이제 주식 시장도 안정적입니다. 많이 오른 건 아니네요. 근데 65년까지로 보면 많이 올랐네요. 이게 제가 감이 없네요. 이게 5,500이 8,000 가서 많이 오른 건데 그쵸? 네. 그래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잘 작동을 했었구나 그런 거고 이제 65년부터가 하이라이트인데 오늘의 악성 인플레가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제 71년도부터는요. 연준의 목표 두 개거든요. 임금 적절하게 아까는 고용을 적절하게 하고 물가를 적절하게 해놓는 건데 임금과 물가 통제가 제대로 안 되기 시작을 해요. 막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특히 73년에는 통제하려고 했다가 그걸 또 풀어줘요. 이거 자체가 뭘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해도 못 잡고 저렇게 해도 못 잡는 거예요. 통제해도 못 잡고 완화해도 못 잡고 마치 지금 우리나라 저기 부동산 정책 나오듯이 이게 한번 이제 고삐가 잘못 풀려버리면 이 지배력이 상실이 돼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74년에는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대로 왔다는데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네, 73년 말에 제1차 석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이나 이제는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네. 완전히 그러니까 연준의 가장 흑역사는 70년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든 요거 얘기하면 연준을 한번 공격하겠다고 진심으로 마음 먹고 이제 아주 악성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두 번째 이제 79년도에는 더욱 가관이 되죠. 2차 석유 파동까지 펼쳐져요. 그러면서 연준 의장이 잘립니다. 사실상. 자, 그러면은 이 왜 벌어졌을까? 그 전에 막을 수는 없었을까? 이제 중요한데요. 이게 빨간색으로 안 돼 있지? 네. 네. 66년부터 시작된 실패 원인은 무엇일까? 제가 볼 때는요, 하나입니다. 자만해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배경이 중요한데요. 65년의 기점으로 채권 시장 역사상 혁명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전개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책 표현에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면 위대한 사회. 이 민주당 출신의 린든 존슨 대통령이 내건 사회 정책이라 합니다. 위대한 사회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었고요. 이때 당시에 경제계에서는 아주 미미한 수준의 경기 침체조차 다시는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을 했대요.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거 호언장담할 수가 있지?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걸 믿었대요. 왜 그랬냐? 너무 장기간 좋았거든요. 이게 너무 장기간 좋잖아요. 그럼 방심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지난 15년간 너무 크게 이제 호황을 겪었고 이에 따라서 인플레가 이미 싹트고 있었고 여기에다가 63년 시작된 베트남 전쟁이 이 인플레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좀 무시를 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왜냐? 자산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망할 뻔합니다. 79년 보세요. 이거 지금 금리.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의 금리입니까? 금리가 12%가?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망을 했는데, 네? 2,500에서 시작해서 8,000 갔다가 다시 2,500이 됐는데, 이게 진짜 전 세계 1등 나라 맞습니까, 이게? 이때 등장한 게 구세주인 게 폴 볼커입니다. 연준 의장이 딱 돼가지고서는 이제 기조전환을 딱 선언을 해요. 뭐냐? 우리는 통화량만 정한다. 금리, 시장의 수요 공급 통해서 알아서 결정해라. 우린 내버려 두겠다. 자유방임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완전 난리가 나죠. 이거 마치 이제 원피스에서 마치 대해적의 시대가 열리듯이 그냥 너희 한번 놀아봐 해버리니까는 난리가 나요. 막 미친 듯이. 폴 볼커 이후에 폭력적으로 금리가 막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량 회사채는 15%가 넘어가네요. 야, 이때 이거 사놓고서 영원히 갖고 계시는 분은 대단하시겠네요. 아, 이 정도 만기는 안 되겠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금리가 미국이 이만큼 올라가요. 근데 3년간 소위 미쳐 날뛰던 금리는 그 뒤부터 알아서 안정을 되찾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이 맞았던 거죠. 너무 1부터 10까지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내버려 두니까 좀 힘든 구간은 있지만은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뭐냐 하면은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 70년대 다들 얘기하죠. 이때 과잉 인플레가 왔다고. 근데 이거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46년부터 쌓여오다 폭발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인플레 얘기할 때는 이렇게 쌓여온 게 있는 거를 좀 확인해 봐야 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시사점은 제 생각에는 결국 이게 중요하죠. 이제 정부와 연준이 과도한 자신감을 보일 때 이게 자산시장에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거는 금융위기 때도 정확히 동일하게 대응이 돼요. 이게 적용이 됩니다. 뭐냐 하면 그때 당시 탈푼이 각종 구제책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6년부터 제 기억에 서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워닝 사인이 나와요. 미국의 이제 모기지 시장, 하우징 마켓에 대한 이제 레드 얼럿이 울리기 시작을 하고요. 실제로 당시에 샌프란시스코인가요? 거기 연준 의장을 맡고 있는 제닛 옐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980년부터 미국 증시 계속 우상향을 했어요. 물론 그 중간에는 87년도에 블랙 먼데이도 있었고 2000년도에 그 다음에 이제 IT 버블도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 특히나 미국의 하우징 마켓을 보면은 심지어 그렇게 주가가 폭락하는 시기에도 집은 견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했던 말이 집은 원래 그런 거야.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정도 우리 대응이 가능해. 전통적인 수단으로도 그런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구제안을 올렸던 게 의회에서 통과가 안 돼요. 그게 지연이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 뒤에는 가래로 막을 거를 못 막고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이거는 나중에 제가 GFC에 대해 갖고서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책이나 이런 거 있으면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요,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무너지는 결정적 요인이 돼버립니다. 카드는 있었어요. 안 썼죠. 못 썼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사점은 뭐냐 하면 시장은 위대하다는 겁니다. 다 안 해줘도 돼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애기 취급한 거죠, 시장을. 근데 시장 가만히 놔두면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말씀드리려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다시 시작된 강세장, 두 번째 강세장이죠. 이건 언제부터냐? 이제 혼란이 이제 좀 잠잠해지고 난 1982년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82년 말부터 해서 경기 팽창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잘 아시다시피 80년대 내내 이제 레이건 정부도 기도해서 이제 돈도 풀었으니까 이때 재정도 이제 그 경기가 계속 팽창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안 좋은 일도 겹쳐서 오고 좋은 일도 겹쳐서 온다 그랬나요? 좋은 일이 겹쳐서 와서 85년 12월에는 그렇게 하이퍼 인플레를 건드리고 있던 오펙의 카르텔이 붕괴하면서 유가 폭락합니다. 자, 유가 한번 보시죠. 사실 연준을 좀 욕하기 힘든 게 1970년대 이게 1차 오일 쇼크예요. 야, 20불 하던 유가가 60불이 돼요. 인플레 당연히 오죠. 그 다음 70년대 말에 2차 오일 쇼크이라 했잖아요. 이러면서도
슬금슬금 올라가다 2차 오일 쇼크하니까 와우 20% 하던 게 120%를 넘어가요. 이러면 경기 침체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지금 하고 비교하면 지금도 석유는 참 중요한데 경제 차지한 비중이 큰데 이땐 더 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또 좋은 일은 겹쳐서 일어난다고요. 연준이 인플레 잡기 시작하고 나서는 갑자기 이때 이게 삐침으로는 10불대까지 내려가요. 이게 평균이라 그런데 이게 이제 20불, 30불대 이렇게 막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골디락스다. 인플레는 잡히면서 경제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네가 되는 거죠. 좋은 일이 겹쳐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1990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정치적으로 보면은 구소련 이제 냉전, 이게 이제 그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독일이 통일이 됐고, 유럽이 이제 EU라는 걸 통해서 통합을 일궈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봐서는요, 이때 당시에 일본이 리즈 시절, 일본의 거품 경제 시절, 이때 뭐 유행어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바호퍼인가? 그러니까 직장인이 돈이 너무 많이 버니까는 밤에 이제 바 돌아다니면서 한 잔만 마시고 다음 바 가서 또 한 잔 마시고 막 그렇게 흥청망청 돈을 썼던 시기. 이때 당시에 일본의 시가총액이 미국을 넘어섰던 시기라고 합니다. 네, 굉장했죠. 중국이 커졌지만 이 정도는 아니죠, 사실. 유럽도 경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미국만 상대적으로 나빴네요. 이때 미국은 제일 깨끗한 수건들 중에서 더러운 수건이었던 거죠. 근데 그 뒤에 미국이 90년 이후 이때부터 해서는 다시 번영을 구가를 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땐 그랬대요. 일본, 유럽이 당연히 미국을 앞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히려 미국이 일본, 유럽을 앞서 나가서 뒤로 제끼고서는 이제 뭐 성장을 했던 시기고, 이건 진짜 예상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죠. 사실 이제 올 초만 해도 그래요. 올 초만 해도 다들 이제 달러는 무조건 약세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달러 은근히 강세 가잖아요. 그렇게 예상이 참 어려운 거다. 마찬가지로 뭐 이거를 그대로 대입하면 그럴 수도 있죠. 뭐 당연히 중국이 이제 슈퍼파워 경제력에서 미국 제끼고 1등이 될 거야. 라고 이건 사실은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 될 거다라고 모두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예상이 이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한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미국은 진짜로 불확실성의 시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때 예상 못한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이제 첫째는 구소련이 이제 붕괴되는 거, 독일이 통일된 거, 일본의 거품 경제가 붕괴된 거,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또 침공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이 뭐 한 게 없어요. 외부 요인들이 막 하루가 멀다고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때 제가 만약 주식을 하고 있었으면 머리가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주식 매니저 하고 있는데 내일 실적 뭐 나오는데 기다려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매니저님 구소련이 붕괴됐대요. 그러면 야 그럼 수혜준 뭐야 피해준 뭐야. 그것도 좀 지나서 독일이 통일됐대요. 뭐라고? 일본이 무너졌대요. 거품 경제가 뭐라고? 이러고 살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 주식을 했으면. 그래서 지금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미국 자체도 기초 체력이 좀 낮았어요. 그러니까 80년대에 좀 6, 70년대에 발생한 문제 해결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막 달려나갈 정도로 강력한 체력은 아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그거냐면 미국 대형은행들이요 이때 저개발 국가, 그러니까 주로 남미 쪽에 많이 이제 이게 묶여 있던 건데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이때 보시면 극심한 재정난을 겪어요. 이때 계속 이제 지원해 줍니다. 80년대 말에 보시면 저축 대부자 파산 사태 발생하면서 사실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원흉은 이때예요. 87년, 8년 이럴 때 이거 한번 짓고 없애고 그러니까 눌러놓고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기지라는 거 자체가 이걸 묶어서 파생 상품이 되기 시작한 건 1980년대부터니까는 80년 초부터니까. 이거 많이 샀던 데들이 취급했던 데들이 이런 애들이고 이런 애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 상품이 나중에 문제가 있을 걸 알지만은 정부에서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버블은 커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어떤 정부든지 버블 터트린 거 쉽지가 않죠. 네. 이해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요인 때문에 미국의 기초 체력은 낮았던 시기다.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미국이 한번 연착륙을 연준이 시도를 했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저희 채널에서 말씀드리지만 금리를 내렸다가 인상을 했다. 그 인상이 멈추는 거. 그리고 나서 금리를 다시 인하는 거. 요게 이제 금리
인하 및 인상의 한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이클이 과거에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 중에서 경기 침체가 온 경우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번 중에서 경기 침체를 겪지 않은 게 하나, 둘, 세 번뿐입니다. 다 경기 침체가 왔어요. 거의 이거는 뭐 사이언스입니다. 근데 소프트 랜딩에 성공한 시기가 있어요. 언제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그 직전에 썼던 시기. 그 다음에 80년대 요때 이제 폴 볼커는 위대하니까요.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소프트 랜딩에 실패했던 시기다. 이게 언제냐면 87년에서 89년에 한번 소프트 랜딩을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연준에서. 그게 이제 연착륙 전략이 실패했다. 그러면서 90년대 들어와서 좀 어려움 겪었다. 이고요. 근데 반대로 90년대 중반 들어와서는 이제 이때는 적극적인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모습을 보여주며 연착륙 전략에 성공을 했던 시기입니다. 네. 요 소프트 랜딩이 됐죠. 항상 이렇게 좀 소프트 랜딩 성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하는 입장에서요. 여튼 이렇게 보이시죠? 요때 이제 딱 요때 사실은 이제부터 마이스트로란 칭호를 얻죠. 그 앨런 그린스판이. 그러면서 이제 연준 잘한다. 신뢰가 높아지니까는 요 소프트 랜딩에 성공한 이후부터 95년에서 00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엄청난 주가 상승과 그 다음에 IT 버블까지 이어지는 게 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신뢰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예. 연준에 맞서지 말아라. 이때도 얘기했겠죠. 근데 이제 역시나 그렇습니다. 전 자만만 나오면 이제 빨간색 칠하고 싶은데 역시나 자만은 금물인 게 이때 클린턴 때잖아요. 클린턴이 좀 만든 단어 있습니다. 뉴 이코노미래요. 신경제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의 인플레, 경기 불황 이런 거 없이도 우리는 계속 성장만을 구가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신경제다. 막 사람들이 그래 신경제가 뭐야? 뭐 신경제란 이런 거야. 막 받아쓰기 하고 이때 신경제 책도 많이 나와요. 역시나 그게 나오기 무섭게 미국이 이제 IT 버블에서 폭락을 하죠. 이게 최고 과학인 것 같아요. 자만하잖아요. 새로운 단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폭락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시사점은 뭐냐? 첫째, 외부의 예상 못한 이벤트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그러니까 섣부른 예상 우리 하지 말자. 보이시죠? 구소련 붕괴, 독일 통일, 일본 거품 경제 붕괴,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 자, 네, 여러분 이런 식의 주식하시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때 정책이 뭐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이렇게 빵빵 터지는데.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시나 자만은 금물이다. 자만하지 말자. 자만하면 망한다. 네. 여기까지 하면 거의 책 내용 끝입니다. 예, 거의 끝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간략간략하겠는데, 왜냐면은 이게 그 뒤부터도 계속 채권 강세장이거든요, 지금.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이게 이제 2005년도까지 이 내용을 다뤘잖아요. 사실 그 이후에 금융위기 오고 막 비전 통적 이제 뭐 QE 쓰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없는데 이제 2003년도 이거 금리 넣어놨나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자료를 안 넣어놨네요. 죄송합니다. 하나 빠뜨린 거 있다. 여러분 그 대공황 시기에 얼마나 그 힘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대공황 시기에 파산한 금융기관 개수입니다. 여러분. 29년 659개, 30년 1350개, 31년 2293개, 32년 1453개, 33년 4000개. 그리고 요거 잡히고 난 이후에 32년부터 QE 썼고 그다음 유제 정책 나왔다 했죠. 57, 34. 망할 파산 기간이 이만큼 많은 것도 웃기네요. 만개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이게 대공황입니다, 여러분. 네. 함부로 지금의 위기는 대공황 같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려면 금융기관이 한 만개쯤 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론자들은 진짜 엄청난 각오를 가지고 위기 얘기하셔야 돼요. 과거 위기는 정말 무지막지한 게 많거든요. 그럼 어쨌든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보시면은 이때 이제 요렇게 딱 그 책에 적혀 있죠. 타이틀 자체가. 요때가 보면은 이제 IT 버블 끝나고 막 금리 내리고 해가지고서 막 대응하니까 다시 이제 금리가 오르던 시기예요. 요때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그러면 이제 채권 가격 빠지고 82년부터 시작된 채권 강세는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여기 책에서는 채권 강세장은 2003년에 끝이 났는가?
여러분도 느낌 오시죠? 보통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안 끝났다는 말을 저자는 하고 싶은 거잖아요. 책 내용도 그래요. 함부로 예상하지 마라. 그 강세장의 끝은 알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그 이후에 제로금리까지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서 2021년까지도 지금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2021년 0.5% 갔던 10년물 금리가 이제 1.6% 갔다. 다 바로 나올 수 있죠. 채권 강세장은 2021년에 끝이 났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똑같은 의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섣불리 예상하지 마라. 예. 자, 그러면 책 내용 중에서 군데군데 좀 저희가 알아봤으면 좋은 내용. 네, 세잔폴님 안녕하세요. 네네. 어젯밤에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래 기다려주셨는데, 1시간 정도 시간 낭비를 했죠. 자, 이제 책에서 조금씩 이제 건질 만한 내용들.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금리는 이념 논쟁이다. 왜냐? 금리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달라진다. 그러니까는 금리의 변동폭이 컸던 것과 정치적 이념, 이런 건 다 관련이 있다는 거죠. 1930, 40년대에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시기와 달리 미국, 영국에서는 이제 사회적 우선순위의 변화가 발생했대요. 뭐냐 하면 그 전만 해도 이제 그 건전성에 초점 맞춘 거죠. 경화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 안정성이 첫 번째였다. 그 전엔. 근데 3, 40년대에 변화가 나타났다. 어떻게? 안정성은 이제 후순위로 밀린다는 거죠. 그럼 뭐가 첫 번째로 들어오냐? 완전 고용과 경제 성장. 이제 적절한 인플레이션이죠. 이게 첫 번째로 오는 거죠. 이러면 돈 좀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돈을 함부로 풀면 안 돼. 우리가 부채를 지면 안 되지. 안전해야 돼, 우리 통화는. 뭐 이게 더 컸던 거죠. 그러고서 이제 50년대 들어와서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는데 이걸 책에서는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 어떻게 두 개 다 잡았지? 이제 60년대 말에서 70년대 들어서니까 역시나 삐그덕거리기 시작하죠. 인플레 잡는 거 실패했다. 인플레가 극심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정말로 패닉에 빠졌던 게 뭐냐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 같은 게 없는 평온한 시기에 인플레를 맞이했다는 거죠. 그래서 충격이 더 컸던 것 같고 사람들이 대비가 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연준의 설립으로 인해서 마침내 미국도 자본시장의 안정성이 달성이 되니까 그 전에는 우선순위에서 안정성이라는 걸 추구를 해야 되는 게 그 전에 사실 제가 이제 아까 금융기관 망한 숫자 보여드린 게 대공황 시기만 보여드렸지만은 그전 기준으로 해서 보면 1800년대에요. 미국 금융기관은 정말 많이 망하고요. 뱅크런은 정말 많이 발생을 해요. 안정성이라는 걸 최우선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변화가 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이제 그 1910년대 말에 이제 연준이 설립이 되잖아요. 이를 통해서 더 이상 은행들이 뱅크런을 걱정할 일이 없게 된 거죠. 최종 대부자, 라스트 리졸트가 이제 존재하니까 그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정책도 그러면 이제 안정성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 돈 좀 풀어도 되나? 이렇게 된 거고 또 실제 현상이 가격에도 시장에도 나타난 게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단기 금리가 우량 장기 채권 수익률이 밑돌기 시작한 거죠. 사실 장기 수익률의 단기가 당연히 밑에 있어야죠. 이게 인플레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단기는 너무 불확실성이 적잖아요. 근데 단기가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하루짜리 빌릴래 하는 금리가 10년 뒤 갚을래 하는 금리보다 높은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근데 어쨌든 그런 시기였다. 근데 이제 요 시기 연준 설립 이후부터는 이게 해소가 되었다. 미국이 드디어. 그러니까 근대 개념의 경제 국가 대국으로서의 모습을 제 생각에 연준 설립 이후부터 갖췄다. 그리고 정책을 이런 걸 쓰면서부터 갖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 뭐 부수적으로는 투자 시장이 보시면 이제 미국이 불확실성한 나라니까는 원금 상환을 정확히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좋아요. 이자 소득 그 필요 없어요. 그거 큰 거 필요 없어요. 원금만 반드시 상환해 주십시오. 막 이런 이제 얘기를 뭐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저기 심리가 되게 강했었죠. 근데 그 이후 안정화가 되니까 이제 이자 소득에 초점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뢰라는 거고요. 여튼 뭐 이거를 종합해 보면 20년대 전만 해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채 발행을 이건 일시적인 방책이다. 우리 빚은 잠시 지는 거야. 다 갚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국채는 상환 가능해야 돼. 그것도 언제? 되도록 단시일에 상환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안전해지니까는 좀 더 신뢰를 바탕으로 단기를 좀 더 계속해서 롤오버가 차환이 되는 거면 이게 장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좋은 국가로 나간 거죠. 한마디로. 그런 얘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네.
2차 대전 금리 상승,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그쵸? 전쟁은 당연히 인플레,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 예,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고. 네. 그 다음 요거 재밌는 것 같아요. 요것도. 그러니까 냉전이나 혹은 무장된 휴전의 체제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저희가 1960, 70년대에 봤던 건 80년대 초반까지 봤던 거죠. 그쵸? 근데 이거는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면 80년대 중반부터는 엄청나게 또 채권 강세장 왔는데 이 말이 꼭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냉전은 그 뒤에 끝났는데. 그렇고요. 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금융은 정부 규제 산업이다. 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따라서 큰 주의기가 변화합니다. 예시로 책에 나와 있는데 1930년대 미국에 이제 사회보장법이 제정이 되면서 기관 투자자가 비로소 양산이 됐다 하네요. 시장이 열린 거죠. 다른 산업도 그렇겠지만 특히 이제 이게 워낙에나 이제 영향 주잖아요. 저희 삶에. 그러니까 금융은 엄청나게 이제 규제 산업이다. 가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때때로 말도 안 되는 정책도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서 뭐 이게 말이 돼 작년에 M2 발행 야 이게 말이 돼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요. 40년대 가볼게요. 이때 워본드라고 전시 채권 발행이 돼요. 전쟁해야 되니까 2차 대전 참전했잖아요. 그 진주만 이후로. 이때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국채 액면가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거 진짜 발언을 했어요. 연준한테 압박을 줬죠. 애국심을 고취했답니다. 야, 전시 채권을 싼 가격에 사는 놈들은 이거 다 매국노야. 예. 그러니까 액면가 반드시 유지해라. 그러니까 채권 가격 폭락을 막으라는 거예요. 채권 막 찍어내면서. 근데 역시나 시장이기는 대통령 없습니다. 한국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그러니까 6.25까지 나오면서 8년의 노력이 제자리로 간 거죠. 아이고, 야, 그 가격 유지 힘들겠다, 야. 이렇게 됐죠, 이제. 시장에 맡기자. 8년 동안은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유지했다는 거잖아요. 대단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이 제가 볼 때는 미국은 패권국가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1등으로 추구한다라고 보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미국이 위기에 올 때는 패권을 우선한다. 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결론으로 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사실 이제 과거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하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배울 점은 분석의 프레임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금리 볼 때 뭘 제일 처음 봐야 됩니까? 라고 하면 뭐 경제성 영역 봐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거의 뭐 이제 금리에 대해 다룬 책 중에서 수학의 정석 같은 금리의 정석이라 하는 책에서 딱 나눈 게 이거예요. 여러분 금리가 어떻게 될지 보시려면요. 정치적 배경 보시고요. 경제적 배경 보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거는 저희 오늘 한번 채널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뭐냐면 그럼 우리 지금 현재는 정치적 경제적 배경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정치적 배경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중국과의 패권 경제. 그 다음은 빈부격차 되게 심하다. 기본 소득이 좀 논의되고 있으니까요. 뭐 요 두 가지. 경제적 배경을 봐서는 자동화가 엄청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빠른 속도로. 그래서 노동시장에 대한 수요 감소가 나타난다. 기본소득하고도 연관되는 거죠. 일자리 없는 사람들한테 돈은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고령화가 너무 빠르다. 이만큼 고령화가 됐던 사회를 인류가 경험했던가. 그 다음에는 이제 초저금리 사회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자금 조달은 되게 용이해서 뭐 스타트업이나 벤처나 이런 거에는 상당히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일단 지웁시다. 초저금리 사회. 요거는 뭐 결론을 말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제 이런 패권 경쟁 아니면 추가적인 정치적 배경 할 게 있을까요? 저희가 현대 앞으로 10년, 20년의 금리를 예상하기 위해서 경제적 배경에 추가할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거를 보게 되면은 금리가 그렇게 오르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가 사람들한테 경기가 좋은 게 엄청나게 퍼지고 과잉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기엔 좀 우울하잖아요. 빈부격차. 기본소득 이런 거 높여봤자 그냥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거지 부자 되도록 해주는 건 또 아닌 거고 이런 거에 또 익숙해져 버리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게 최저임금 같은 거 올리면 소비 늘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로 인해 가지고서 그 회사들에서는 오히려 이제 인력을 감축을 해버리고 그래서 토탈 임금은 그렇게 증가를 못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 오히려 경제는 좀 디플레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잖아요. 그런 걸 많이 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소득 준다고 하는 거는 그럼 이거 세금을 걷어야 될 거잖아요. 세금으로 해야 될 텐데. 세금 엄청 쓸 텐데. 그럼 그거 이제 부자 증세나 기업 증세 같은 거 할 거고.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구축 효과를 내게 되잖아요. 민간에서 아이고 이 돈 세금으로 안 나갔으면 예를 들어 뭐 투자하거나 딴 데 또 융통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돌릴 수 있는데 정부한테 들어가고 정부는 사실은 여러 경제 주체 중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주체인데 여기가 그냥 기본소득으로 뚝 뿌려버리고 끝나버리면 상당히 좀 그냥 뭔가 그 회전율을 낮춰갖고서 디플레적인 게 자꾸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계속.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 궁금한데, 세잔풀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까먹었네요. 환경 문제. ESG는 확실히 이건 트렌드인 것 같아요. 예. 경제적 문제 저희가 고려할 때 이 환경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야 되겠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포 미스터님께서 남북 문제, 한반도는 한국만 바라본다면, 진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언제든지 소위 이제 꼬리 위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능성은 낮은데 일어나면 엄청 큰 영향을 미치는 남북 통일. 이게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건 진짜 주식하면서 힘든 것 같아요. 그 남북 정상회담 하고 저희가 막 판문점 막 국경을 넘어가고 했던 그 시기에 저도 주식하고 있었는데 힘들더라고요. 진짜 아이고 현대 엘리베이터라도 사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안 샀는데 그날이 고점이었죠. 그날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근데 진짜 그때만 해도 이거 진짜 나 포트폴리오 바꿔야 되나? 그때 남북 경협의 이 따른 수혜 수준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오죽하면은 그때 막 코리안리도 들썩였어요. 야 이거 남북 통일되면은 북한에 재보험 든 애들 아무도 없을 테니까는 코리안리가 시장이 2배로 커진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현대리베이터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할인그룹도 들썩였습니다. 할인그룹이 야 북한에다가 양계장을 그 다음에 돈육 공장을 이런 얘기도 했었고 북한 사람들도 육고기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야 철도 놔야지 한국가스공사도 얘기 나오고 별의별 게 다 했었는데 진짜 이 통일이라는 이슈가 갑자기 나오면요 난리 납니다. 이건 진짜. 네. 아우 저는 끔찍하네요. 이거를 제가 만약 제도권에 있다 생각하면 저희는 상대 수익률 좋아야 되니까 이것도 둬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달씨님께서 인구 증가 국가 문화권인데 인구 감소 국가 문화권. 야,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믹스로 봐가지고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어쨌든 인구 계속 이제 범지구적으로 크게 증가 중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구매력이나 이런 게 되게 낮은 쪽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근데 그런 데들이 생각보다 경제 발전 속도는 지금 많이 더디고, 사실 또 과거에 다르게 이런 쪽들이 급격하게 또 경제 좋아진다는 것도 좀 우스워졌어요. 왜냐면은 자동화나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온동화 만들려면 당연히 최저임금 국가 가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독일에서 막 그 비싼 독일 인건비 있는데 거기 자동화 공장 만들어서 아디다스가 막 신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게 그 경제라는 게 발전하면 선진국이 후진국한테 하나씩 떼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진 것 같아요, 좀.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좀 소위 후진국들이 부채가 너무 많아요. 2000년 초중반하고 다르게. 근데 또 인구가 자꾸 증가하다 보면 뭔 일이 발전이 오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 제가 볼 때는 후보입니다, 후보. 예. 요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예. 김수환님께서 자동화 같은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인구 구조로 인해 장기적으로 만성 디플레 가능성. 그쵸. 저도 일단은 이런 생각입니다. 스톤킴님 이때 빅텍 난리였죠. 네, 맞습니다. 남북 경영 쌍용양의 그때 난리였죠.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세잔폴님 코로나도 지금의 변수이긴 하네요. 사실 이것도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 코로나는 사회적 경제적 배경인가요? 정치적 배경인가요? 경제 발전을 위해 환경 파괴를 하다 보니 나타난 거라 합시다. 네. 여기도 또 맑은 눈을 가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누가 고의로 만든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배경이라고 놓고요. 사실은 사스 같은 것도
죄송합니다. 사스가 2004년인가요? 3년인가요? 그러고선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막 큰 전염병이 글로벌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염병도 일단은 좀 넣긴 해야 되겠네요. 뭐 10년에 한 번 오는 거면은 경제 이 순환 같은 거니까는 이거는 뭐 한 번씩 나타난다 봐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포 미스터님께서 아직은 먼 미래이지만 고령화로 인한 세대 갈등, 하, 세대 갈등, 인구 감소, 이민 정책, 그쵸. 사실 그게 이 빈부격차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크게 봤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서 누구는 뭐 더 있고 누구는 아우 뭐 왜 당신이 우리의 그 앞길에 막습니까? 막 이러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엄청나게 격차를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나 그럼 돈 좀 주세요. 왜 당신만 받아가요? 젊은이도 주십시오. 막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일정 부분 많이 녹아 있는 게 아닌가. 일단 여기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빈부격차 기본소득하고 세대 갈등. 네. 어쨌든 뭐 이런 게 다 격차 갈등. 뭐 이게 다 정치적인 배경이 되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 종합해보면 저도 하여튼 느끼는 거는 약간 디플레적이다. 뭐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근데 뭐 아까도 책에서 요 파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함부로 예상하지 말아라. 네. 그냥 기본 시나리오만 짜놓고 뭐 그냥 따라가자. 뭐 그렇게 뭐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봅니다. 어쨌든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서요 분석에 금리를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금리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